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이 된 여자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겪고도 스스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글쓴이들을 보며 큰 용기와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다른 청취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젊은 시간이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 글자 적어봅니다. 전 아주 어릴 적부터 철이 좀 일찍 든 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가정 형편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는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젊어서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그때 사고가 한 번 나는 바람에 20년 가까이 다리를 절면서 지내고 계세요.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창피하거나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먹여 살려주시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았었죠. 저희 부모님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셨어요. 워낙 손도 많이 가고 남는 것도 많지 않은 장사였지만 하나뿐인 딸을 어떻게든 배곰지 않고 키우시겠다고 항상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시는 삶을 선택하셨던 분들이세요. 다른 집에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돈으로 이것저것 해주시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게 사랑이 뭔지 알려주신 분들이시죠. 덕분에 저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지금도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위인들이세요. 저는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곧장 취업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첫 취업을 했던 것도 벌써 20년 전의 일이 되었네요. 그때의 사진을 들춰보면 이렇게 어린애가 무슨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랬는지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첫 사회생활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부록인 지금까지도 첫 회사에서 만난 분들과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데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편인지라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일엔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친한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회사 생활을 한 지도 거의 7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교회 오빠가 저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희야, 대학 동기 중에 여자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처음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나 보자 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생각보다 저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유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와 함께 보내는 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오빠, 정말 개그맨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듣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개그맨을 하겠어? 네가 재밌어 해주니까 나도 좋아.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는 그 사람한테 점점 마음을 주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 이후로 몇 주간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빠는 물류회사에서 지게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와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만둔 거야? 제가 물으니 오빠는 일이 잘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는 편인데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또 제가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만난 지 1년이 될 때까지 직장을 2번이나 더 옮겨야 했어요. 워낙 활발한 성격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오빠였고 저도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던 거였는데 막상 만나보니 오빠는 생활력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술과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연인의 입장인 저는 만나는 게 좀 버거웠어요. 오빠, 그래도 자리를 얼른 잡아야지. 오빠도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 나도 한 곳에 오래 붙어 있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 저희는 1년간의 연애를 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첫 연애였고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랑 연애를 지속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헤어진 지 2달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오빠는 헤어진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할게. 이런 모습만 보여서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말을 하는데 차마 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재회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그만뒀어야 했는데 오빠랑 그 이후 2년을 더 만났답니다. 그 사이 몇 번을 더 헤어졌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랑은 정말 더 만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칼같이 마음을 접었어야 했는데 저는 연애가 처음이었던지라 원래 다 그렇게 소가리를 하면서 만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총 3년이라는 시간에 만났다가 저희는 결국 마지막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헤어진 이후에 너무 갑작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놀라서 임신 테스트기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어렵게 헤어진 그 사람에게 임신 소식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의 반응은 의외였죠.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술도 줄이고 일도 열심히 할게.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오빠, 정말 나랑 우리 애기한테 잘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도 이제 가장인데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식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아직은 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했던지라 저희는 월세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빠도 그 사이에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아이가 생기더니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다행이다 싶었어요. 서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지낼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었죠. 시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야 하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는 남편이 어렸을 때 부동산 부자이셨다고 해요.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에 투자를 잘못하셨다가 지금은 다 옛날 말이 되어버리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왕년에 잘 나가는 사모님이셨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국밥집 하는 네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한 건지 모르겠다. 내 아들이 죽어도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 허락을 하긴 했다만 얘가 발목 잡은 거지 뭐. 어머님, 그래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뭐? 지금 너 내 말이 틀렸다는 거냐? 이래서 결혼은 무조건 집안을 잘 보고 해야 하는 건데 우리 아저씨가 그때 투자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지금 최소한 국밥집 딸내미랑 결혼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부동산 부자인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건지 너무 뻔뻔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그 당시엔 저도 어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눈물을 삼키곤 했답니다. 그 이후 태어난 제 아이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해야 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원체 작은 회사였어서 육아휴직의 개념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배려 차원에서 100일간 몸조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거였거든요. 제가 복직을 하려면 누군가는 아이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아이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셨고 남편도 육아휴직이 없는 회사라 어머님께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어머님께 대신 말을 해줬으면 싶었는데 자기가 말하기 어려운 일은 곧 죽어도 저한테 떠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제가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가서 복직을 해야 하는데 혹시 저희 유림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는데 역시나 좋은 소리를 하지 않으시더군요. 뭐? 아니, 이 눈에는 지금 내가 허리에 복대 차고 있는 게 안 보이는 모양이겠냐? 안 그래도 허리가 아파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버거운 사람한테 이런 갓난쟁이 봐달라고 하는 너도 참 양심이 없다. 아니면 돈이라도 얼마 줄 테니 봐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말로 아들이라도 낳아올 줄 알았는데 아들도 아니고 말이다. 나는 이 나이 먹고 애 봐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너무 단호하게 쓴소리를 해가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막막하고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그 와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어쩜 저럴 수 있는 건지 저 인간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결국 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사정을 들은 저희 아빠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주방 담당이라 가게를 비울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아빠가 오해는 유림이 봐줄게. 그래도 저 어린 것이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손에 있게 하긴 좀 그렇잖아. 아빠의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빠, 정말이야? 그럼 가게는 어떡하려고? 엄마 혼자서 할 수 없잖아. 가게는 잠깐 알바 쓰면 되지. 괜찮아. 불편한 다리로 아이를 봐준다고 말씀하시는 게 분명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아빠는 내 새끼인데 내가 봐야 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의 말을 들은 순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 나는 집에서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시는 덕에 직장 생활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흘렀을 거예요. 그 사이 남편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것을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다리가 불편한 아빠한테 계속 아이를 부탁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못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려고 하던 그날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려고.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지지난달에 팀장이랑 싸웠는데 애 때문에라도 참고 다니려고 일을 악물었거든. 근데 엊그저께 또 나한테 쥐라를 하는데 더는 못 참겠어. 당신이 지금 벌고 있으니까 잠시 쉬면서 다른 직장 알아볼게. 남편은 진짜 환장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회사가 좋고 마음에 들어서 계속 다니겠어요.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버티는 것 아니겠냐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안 그래도 내가 그만두고 애기 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당신이 유림이 하루 종일 볼 수 있어? 에이, 그건 좀 어렵지. 장인어른이 보는 시간만 내가 볼게. 그렇다고 아이를 전담해서 본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남편은 그 달로 회사를 정리하고 나온 겁니다. 아빠로서의 역할이라도 잘했으면 좋았으련만 오후에 잠깐 보는 것도 못해서 하루에 전화를 수십 번 하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편이 결국 시어머님께 와달라고 해서 어머님이 와주신 날이 있는데 애꿎은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해서 네 남편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게냐? 지금 나한테 애 봐달라고 시위라도 하는 거야? 어디 남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질을 하질 않나? 옛날 같았으면 너는 바로 소방 맞고도 남았어. 우리 아들이 착하니까 너 같은 애랑 살아주는 거지. 제가 뭘 얼마나 바랬다고 저러는 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이후 다른 직장에 들어갔지만 적응하지 못했었고
결국 종종 배달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마저도 비 오는 날은 허탕이었죠. 육아와 가사 그리고 실질적인 가장 노릇까지 제가 도맡아 왔답니다. 그렇게 아이가 5살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심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 그것마저 잊고 지냈었죠. 저는 남편에게 일요일 하루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주일에는 주일 예배에 나가고 싶은데 하루만 유림이 봐줄 수 있어? 그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늦어도 점심 먹고 1시까지는 집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래? 그러지 말고 그날은 좀 편하게 당신 원하는 시간에 들어와. 그 시간까지 혼자서 애를 어떻게 보냐면서 방방 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의외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 주부터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다녔는데 교회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3, 4시에 들어가는 날도 종종 있었어요. 일주일에 단 하루였지만 얼마나 마음의 안식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허락해준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주일마다 교회 나갔더니 그래도 마음이 너무 좋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좋지. 아, 진작 말하지 그랬어. 우리 여보 철들었네. 이제 그런 말도 다 할 줄 알고 말이야. 교회에 다닌 것도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친한 아기 엄마가 주차장에서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아, 유림이 엄마 바빠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저에게 해준 말에 저는 너무 놀라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유림 엄마 바빠서 요즘 통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 말을 해줘야 하나 싶은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요즘 일요일마다 오전에 외출하죠. 아니, 유림 엄마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그 집에 일요일 오전이면 못 보던 여자가 화장을 곱게 하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본 게 벌써 4-5번은 되나 봐요. 아, 내가 남의 집 파탄 내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줄 몰라. 제가 교회를 나간 틈에 다른 여자가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출근하던 걸음을 멈춰 세우고 바로 옆집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른 시간에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희 집으로 다른 여자가 들어가는 걸 진짜 보신 거예요? 아이고, 그게 내가 괜히 입방정 떨었다가 생사람 잡는 걸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어. 아휴, 어쩜 좋아? 난 몰라.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우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이 일을 어쩜 좋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이러더군요. 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러니까 주말에 교회 갔다가 평소 오는 시간보다 일찍 집에 가서 현장을 덮쳐. 남편한테는 미리 말하지 말고. 저는 그 주 주말에 바로 친구의 말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교회에 나간 척을 하고 비상계단에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을 박차고 집으로 들어가니 이 연놈들이 둘이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리는데도 그 현장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찍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애가 있는 집에서 이딴 짓을 하고 싶어? 아이는 옆방에서 혼자 놀고 있고 남편은 주말마다 누군지도 모를 이 여자랑 재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밖에 흐르지 않더라고요. 당장에 해명을 하라고 하니 되려 적반하장인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당신도 교회 나가면서 자유 누렸잖아. 나도 내 자유가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딜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애가 있는데도 이러고 싶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랑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아. 나 방금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 이거 가지고 당신 고소할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나도 이 지긋지긋한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은 사람이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는 왜 오냐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주겠어요. 그냥 이 삶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엄마네 가게로 갔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가게를 닫는 날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하니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집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아빠께서 집에 오셨는데 엄마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왜 혼자 왔어? 그리고 아빠는 힘들게 입을 여시는 거예요. 사실 아직 말 못한 게 있는데 네 엄마 혈액암 말기라더라. 벌써 항암 받은 지 6개월 정도 됐어. 오늘도 지금 항암 때문에 병원에 있고. 저는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 근데 그걸 왜 지금에서야 말을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 너도 사는 게 바쁘고 힘든데 네 엄마가 애 심란하게 하지 말라고 하도 그래서. 그리고 항암 치료 좀 받고 자도가 생기면 그때 말을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그랬어. 아 미안해 딸. 정말 어떻게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꼬리를 무는 건지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제 생각을 한다고 그동안 두 분이서 고생했을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눈앞에 이 상황들이 전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아가, 사부인 소식 들었다. 너도 많이 놀랬겠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빠께서 남편한테 간밤에 슬쩍 소식을 전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모양이었어요. 늘상 저에게 차갑고 다정하지 못하신 어머님이었는데도 그래도 저희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하니 걱정이 되셨나 봐요. 네, 어머님. 저도 어제야 소식을 들었거든요. 니들 어제 싸웠다는 것도 다 들었다. 내가 네 유림이 애비한테는 알아듣게 따끔하게 혼 좀 내켰으니까 둘이 얘기 잘해봐라. 내 조만간 먹을 것 좀 싸들고 사부인 뵈러 한번 가마. 남편과 결혼한 이후 어머님이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걸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말씀에 코끝이 시려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의 태도는 완전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여보, 어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당신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나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어. 당신이 집 떠나자마자 내가 왜 그랬는지 엄청 후회했다니까.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자기 잘못이 뭔지 알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리고 말을 잇더라고요. 지금 진심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나도 사는 게 팍팍해서 잠깐 미쳐 있었나 봐. 그 사람이랑은 진짜로 얼마 안 된 사이였고 어제 그 일 이후로 바로 정리했어. 아예 연락처도 바꿔버렸고.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잘못했어 여보. 엄마 일로도 마음이 심란하고 무거운데 남편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당장 용서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그치만 당신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생각 좀 해볼게. 그래 여보. 내가 당신 화 풀릴 때까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잘하는 모습 보일게. 사실 어제 장인어른한테 장모님 소식 들었거든.
당신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을까 싶었어. 엄마도 장모님 걱정으로 엄청 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오늘 어머님한테 연락 왔어. 어머님도 놀라셨겠지. 집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으니.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그깟 암 따위 다 이겨내실 거야. 장모님이 또 워낙 강인하신 분이잖아. 남편이 건넨 말이 순간 너무 위안이 되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소리내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솔직히 정말 무서워. 이렇게 갑자기 엄마가 떠나버릴까봐 호강시켜드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엄마한테 해준 게 없단 말이야. 무서워할 것 없어. 어차피 금방 일어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무섭지 않게 옆에서 딱 버티고 있어줄게. 그만 울어, 여보. 그렇게 어제의 사건도 일단락이 되었고 당분간은 엄마의 치료에 다 같이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항암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를 뵈러 갔는데 엄마의 모습은 너무 많이 야위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워낙 마른 체형인데 항암의 후유증으로 잘 드시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을 보고 눈물이 참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엄마 꼴이 좀 그렇지?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그동안 아빠랑 둘이서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엄마 병간호할 테니까 엄만 걱정할 거 전혀 없어. 딸내미 하나 잘 둬서 네 엄마가 호강한다. 아빠는 우스갯소리를 하셨지만 전 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엄마 곁을 며칠 지키기로 했어요. 엄마는 지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하셨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죠. 그리고 며칠 뒤 친정집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사부인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 드리려고 전복죽이며 평소 엄마가 좋아하시는 잡채며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오신 겁니다. 아이고 사부인, 뭘 이런 걸 다 해오셨습니까? 번거로우시게. 번거롭긴요. 아플 때는 자고로 잘 드셔야 빨리 낫는 법인데요. 입에 안 맞아도 조금이라도 드셔봐요. 그래야 빨리 일어나시죠. 저는 어머님이 챙겨오신 음식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 낳았을 때도 미역국 한 그릇을 안 해주신 분인데 어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 건지요. 어머님, 저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예, 가족이 괜히 가족이겠니? 너도 가서 눈 좀 붙여라.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니? 그 이후 어머님은 아픈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의 가게에 가서 혼자 일하시는 아빠를 도와 서빙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남편도 거기 가서 뒤치다꺼리를 했었죠.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이번 일로 감동받았어. 정말 고마워. 이래서 아무리 싫고 싸우고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가 봐. 당연하지. 가족이 왜 가족이겠어? 그나저나 장모님은 좀 어떠셔? 그게 약을 바꿨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이번에 임상실험하는 약 한번 써보기로 했어. 저번 검사에서 위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 이번 약은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당신 너무 속상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엄마는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셨지만 기댈 수 있는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임상실험하는 약으로 변경을 했지만 전이가 오히려 빠르게 되어버렸고 엄마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셨답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키기 위해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로 옆에 붙어 있었고 결국 엄마는 저와 저희 아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하늘로 떠나시게 되었어요. 저희 부녀는 엄마의 곁에서 목 놓아 울고 또 울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빠르게 올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엄마의 장례식은 남편과 어머님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답니다. 어머님은 오시는 손님들을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어요. 참 의지되고 든든했어요. 어머님, 가서 눈 좀 붙이세요. 계속 못 쉬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힘들겠니? 아가, 너라도 잠깐 쉬거라. 솔직히 그동안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많았는데 이번 일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저희 집 일 신경 써주실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아, 가족 일인데 어찌 그러겠어. 참, 아가,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다. 저는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제게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나저나 사부인 돌아가시면서 생명진단금은 얼마나 나온다니? 갑자기 저한테 엄마의 생명진단금이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실비 하나밖에 없는 분이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실비밖에 들어놓은 게 없으셔서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해드리니 많이 논란 기색인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 그럼 그 아파트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듣자하니 38평 이번에 당첨되셨던데? 그건 이제 네 앞으로 되는 거라니? 그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18평짜리 아파트 하나밖에 없으신데 그것도 한평생 국밥집 하면서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하신 거예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어머님? 오히려 제가 너무 황당해서 되물었는데 순간 어머님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18평 아파트? 내가 진짜 천불나. 실비밖에 없고 아파트도 고작 18평 하나뿐이란 거니? 내가 미쳤어.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동안 그 고생을 했는지. 어머님은 갑자기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숨겨둔 유산이 엄청 많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뜰하게 보살피는 척을 하면서 자기가 뭐 하나 차지하려고 했던 심산이었던 거죠. 검은 속내를 숨기고 저희 엄마를 챙기는 척만 했던 겁니다.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내가 할 말에 반도 못했다. 내가 미쳤다고 그 노인의 평수발이며 가게 뒷일이며 했겠냐? 이놈 자식은 어디서 헛정보만 잔뜩 가지고 와서는 이 등신 같은 것. 네 남편이 자기 장모한테 진단금이며 아파트며 재산을 한참 숨기고 있다고 하길래 옳다구나 했었다. 왜? 내가 그러지 않고서는 뭐 한다고 냄새나는 국밥집에서 다리 저는 양반이랑 그 고생을 했겠니? 저는 너무 기가 차고 황당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저런 것도 가족이라고 그동안 의지를 했다면서 고맙다고 했었네요. 저야말로 진짜 등신이고 머저리였어요. 순간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는 그 악마 같은 인간에게 쏘아붙이면서 말을 했어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어쩐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 인간이랑 둘이서 저희 집에 잘해주나 했더니만 뭐? 재산이요? 있다고 해도 당신들한테는 택도 없어요. 우리 엄마 돈 1원 한 장 가져갈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당장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나가요. 당장요! 제가 미친 듯이 눈을 뒤집고 소리를 치니까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얻어먹는다고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있겠어. 니네 엄마도 진작에 갔었어야 했는데 즐기게도 오래 살았네.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더니 시무라는 그 작자는 씩씩거리면서 남편 놈이랑 같이 장례식장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이 광경을 전부 지켜보시고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 이러고 살았니? 아이고 여보,
우리 딸 가여워서 어떡해. 아빠의 품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데 시모가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펼치는 겁니다. 이 도움 안 되는 그지들 내가 해준 거 뱉어내. 이거나 먹어라. 그러더니 어디서 똥물을 한가득 퍼와서는 그걸 저희 엄마 영정사진에 퍼부어버리는 겁니다. 이 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엄마! 당장 여기서 안 꺼져요? 저와 아빠는 경악을 하면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내려서 닦느라 바빴고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남편 놈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디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 은혜도 모르는 년. 갈 사람 진작 잘 갔다. 엄마의 마지막 떠나시는 길에 그렇게 똥물 칠갑을 해서 완전히 깽판에 쳐놓고 가버렸어요. 아빠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엄마의 제사상을 다시 재정비하셨고 저는 부모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엄마는 무사히 잘 보내드렸고 저는 당한 것을 갚아주겠노라고 복수의 칼을 갈았답니다. 우선 남편이 외도한 것의 증거들이 있으니 상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시모는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인으로 세워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 남편과는 얼마 후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 합의금을 챙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 죄를 뉘우치지는 못할 망정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줬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고소한 건 취하해줘. 어른한테 그럴 필요는 없잖아. 뭔 개소리야. 나도 피해를 봤는데 나한테 뭐 하는 짓인데? 너무 뻔뻔해서 황당한 겁니다. 저는 반박을 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한 짓거리들을 생각해봐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리고 얻어먹을 게 없다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제 통장 잔액을 보여줬어요. 여기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 보여요? 눈이 있으면 한번 봐보던가. 이게 다 우리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겁니다. 알겠어요? 저는 자그마치 2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눈앞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두 놈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데? 네가 왜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당신 뭐야? 왜 이걸 나한테까지 속인 건데? 엄마 그것 봐.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사실 저희 부모님은 15년 전에 우연히 샀던 조그마한 땅이 있었는데 그게 금액이 불어나게 되었고 돈은 20억으로 불어나게 되었던 거였죠. 그리고 엄마는 임종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저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그 돈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저 또한 그 돈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나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이전 시모랑 전 남편은 나라를 잃은 표정을 하면서 제게 애원을 하더군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싹싹 비마. 제발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전 시모가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빚이 2억 정도 생겼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어서 막막하던 와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 엄마한테 재산이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속받는 돈으로 빚을 정리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거는 정말 아니었다. 정말이야. 아가, 내가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우리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이 빚만 해결해주면 내가 정말 너를 평생 은인으로 모시면서 살게. 그리고 돌아가신 사돈을 도와주고 반찬해주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진심이었어.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우습지도 않네요들. 제 통장에 돈이 20억이나 있는 걸 보니 저한테 없던 존경심도 막 생기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아예 남인데 어쩌죠? 당신들 빚이 얼마가 있던 내 알 바 아니고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합의금 없으면 고소 취하도 없으니까 그것도 알아서 하시고요. 합의금 못 내면 그냥 큰 집에서 편히 쉬다 오시면 되겠네. 둘 다 싸움을 아주 지랄들하고 자빠졌네요. 저는 코웃음을 시원하게 쳐버리고 그 인간들을 뒤로하고 나와버렸어요. 결국 이전 시모는 저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법대로 처리를 당했어요. 전 남편은 자기 엄마의 빚을 그대로 받게 될 처지라 그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생활력도 책임감도 없는 모질이들이라 어떻게 빚을 갚을지 모르겠네요. 저와 딸아이 그리고 아빠는 국밥집을 다른 분께 양도해드리고 38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셋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아빠가 자기는 18평 아파트에서 조용히 혼자 지내고 싶다 하셨지만 날로써 어떻게 몸도 불편하신 아빠를 혼자 두겠어요. 그럴 수 없어서 저희는 셋이서 함께 지내고 있답니다. 아빠는 젊어서 서예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셨는데 가게를 접으신 이후로 서예를 열심히 배우시더니 지금은 동네에서 조그만하게 서예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이후 대출을 끼고 작은 건물을 세워서 월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고요. 요즘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지내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작년쯤에 우연히 전시모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비 오는 날 일을 하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금 다리 한쪽을 못 쓰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빠의 다리가 불편하신 걸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하더니 부메랑을 맞은 거죠. 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나 꾹꾹 참고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제가 시원한 복수를 하는 날도 오네요.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속 시원한 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